운용 규모가 환율 140조의 정도를 운용을 하는 회사입니다. 대형 가치 투자 운용사인데 결국은 가치 투자의 최종적인 결과는 달콤한데 거기로 가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고 이분도 펀드 매저였기 때문에 이중으로도 고통, 내 맘대로 내 맘 같지 그렇죠. 않았던 거죠. 고객 자산의 70%를 잃느니 차라리 고객의 70%를 잃는 게 낫다. 와, 명언이네요. 네. 오늘 같이 책을 읽어볼 장마리 에비야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틀릴 줄. 장마리 에베이야르 역시 가치 투자 대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데요. 오늘은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와 함께 다소 낯선 이름의 주인공, 그 책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분명히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예. 이거 편집 안 해주셔도 됩니다. 프랑스 분이어서 예. 프랑스 이름인데 오늘은 그냥 편하게 장마리로 통일하신 걸로. 가치 투자는 옳다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을 딱 집어드신 이유는 뭘까요? 예, 일단 제가 가치 투자를 추종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뭐 가치 투자가 옳다고 생각을 해도 이렇게 대놓고 책 제목에 할 용기는 저한테는 없는데 이분은 연세도 많으시고 예. 그 정도에게 짬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책 제목을 이렇게 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만한 커리어를 가지신 분이다. 제목이 가장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좀 책이 얇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게 두꺼운 책들 많이 별책부록에 소개해 주시던데 다음 주 책 이겁니다. 예. 역발상으로 좀 얇은 책으로 한번 좀 쉬어가시라고. 이 금방 읽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얇다란 또 장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깊이가 없는 건 얕지는 않습니다.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저자가 어떤 논리적인 이론적인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본인의 투자 경험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풍부한 경험들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근데 뭐 책 자체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네. 사실 이 저자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존경심 이런 게 책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인물 그리고 이 인물이 이제 운영했던 펀드 이런 얘기도 제가 오랫동안 이분의 그 운용을 지켜봤기 때문에 또 섞어서 책 내용과 함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책 선정되기 전에 별책부록 준비하기 전에 장마리 에베이야르를 몰랐습니다.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솔직히 이분을 발굴해서 별책부록에서 이야기를 하셔야겠다 네. 라고 생각되신 거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2003년도에 이 책 말고 가치 투자를 말한다라는 예. 책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유명하신 매니저들 말고 숨은 보석 같은 매니저들을 소개하는 그러니까 예. 인터뷰를 담은 책이었거든요. 그걸 쭉 이제 읽어보는데 거기서 이제 장마리 에베이야르라는 인물이 한 챕터를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투자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음에 들었지만 일단 프랑스 분이 어떻게 뉴욕에서 또 투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나 이것도 흥미가 당겼고 마침 그 시기에 이 장마리 에베야르가 운영하는 퍼스트 이글 펀드가 네. 한국에 꽤 많은 기업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투자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퍼스트 이글이 신고한 종목들이 제가 보는 종목이랑 많이 또 겹치기도 해서 그게 이제 융합작용을 일으켜서 흥미가 당겼고 퍼스트 이글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뭐 성과도 있고 포트폴리오 편입 종목도 나와 있고 왜냐하면 뮤추얼 펀드거든요. 사모펀드가 아니라 네. 다 정보도 나와 있고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고객들과 이렇게 Q&A 하는 내용도 스크립트랑 오디오 파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꾸준히 들으면은 공부가 좀 되겠다라고 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10년 넘게 제가 그거를 계속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챙겨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인물 중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맞물려서 이분한테 관심이 증폭됐고 그 중에서 제가 뭐 어찌 보면은 버핏이나 뭐 이런 분들 거의 다음으로 제가 어떤 실전적인 그런 행동들을 많이 목격한 그런 대표적인 분인데 뭐 아직도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시죠. 그래서 또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특히 실전 투자 측면에서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던 외국인 펀드 운용 그렇죠. 하는 분 입장에서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가치 투자를 말한다라는 책도 분명히 저희 집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책에 자신의 수익률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1979년부터 2004년까지 26년간 연평균 약 16%의 수익률. 네, 대단하죠. 예. 와, 이 엄청난 거죠, 사실은. 네. 누적 수익률이 4,395%. 네. 근데 실제로 2004년부터도 이 펀드는 수익률이 계속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네, 이후에도 계속 좋았고 이 펀드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온갖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79년부터면은 뭐 좋은 시기도 80년대 분명 있었지만 뭐 저축은행 위기부터 뭐 걸프 전쟁, IT 버블, 금융위기 등등등의 사건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펀드는 신기하게 그런 일을 거칠 때마다 수익률과 명성이 계속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위기 이후에 예, 그런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서 연평균 복리 수익률 10%, 16% 자체도 대단하지만 네. 사실 저는 그 과정을 본 입장에서는 더 좀 그 뚝심과 철학과 이분들의 어떤 운용 방식, 본인들이 입증한 그런 운용 방식 이런 거에 대한 신뢰도가 저는 이 이상으로 더 높습니다. 진짜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게 딱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사실 최 대표님한테. 버핏은 이제 펀드 매니저가 아니시잖아요. 그 예.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그렇죠. 분이죠. 회장님이시고 예. 사실 이분은 이제 펀드 매니저이기 때문에 어떤 고객과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되게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제가 2004년도에 이분을 처음 알았을 때가 딱 제가 펀드 운용을 시작했을 때여서 네. 더 이분에 대한 감정이입이 조금 더 있었던 것도 한국에 투자하는 회사들이랑 저희 투자 종목이 많이 겹쳤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좀 특별한 경험을 이분과 공유를 하는 셈인 거죠. 그러네요. 펀드 매니저로서. 네. 그죠. 워런 버핏은 고객이 없죠. 주주들이 그렇죠. 많을 뿐. 주주를 위해서 일을 주주들이 하시는 많을 분이죠. 뿐. 예. 고객은 없고. 장마리 에베이야르. 프랑스 출신이고. 네. 상당히 오랫동안 펀드 매니저를 했고 한 2020년쯤에 은퇴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뭐 반은퇴도 하시고 복귀도 하시고 고문으로도 하시고 예. 이 분에 대해서 예. 조금 더 설명을 네. 좀 해주세요. 일단 1940년생이시니까 네. 나이가 꽤 많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대학을 파리에서 나오셨습니다. 네. 뭐 미국에서 유학하고 이런 유학파가 아니시고요. 프랑스의 금융회사 중에 소시에테 제너럴이라고 네. 요즘엔 이게 뭐 SG라고 해서 근데 원래 큰 회사입니다. 네, 예. 프랑스를 대표하는 증권사인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애널리스트로 시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많이 답답하시던 차에 이제 68년도에 이제 뉴욕에서 근무를 시작을 하게 되십니다. 네. 그래서 그때 같이 자전거 타던 친구가 콜롬비아 MBA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그때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스승을 소개를 해준 겁니다. 예. 근데 이분이 그거를 흘려듣지 않고 현명한 투자 증권 분석을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가치 투자에 사실상 입문을 하셨고요. 예, 그렇게 이제 그 철학을 발전을 시키다가 79년도에 소젠 인터내셔널 펀드라고 이게 이제 퍼스트 이글 펀드의 전신인데 전신.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79년 펀드 운용을 시작할 때쯤 워렌 버핏이라는 당시로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을 또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아서 그때서부터 버핏의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차 보고서를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79년부터 2004년까지 이제 왕성하게 진짜 메이저로 활동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뭐 반은퇴하시고 이러셨는데 이 역사를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단 오래 활동하신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어떤 커리어나 이런 거에서 뭐 짧은 그런 이력만 가지고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학습의 궤적상 그레이엄과 버핏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그러니까 그분들과 동시대 사람이면서 그렇죠. 예, 그분들을 흠모하고 그분들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믹스해서 만들어낸, 그래서 가치 투자자가 된 분입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제자이기도 하고 워런 버핏과 동시대에 같이 투자를 한 어떻게 보면 동료 또 영향력을 주고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 네. 거고요. 그리고 저는 또 좀 존경스러운 부분이 이 퍼스트 이글 펀드가 유명한, 한국에서 유명한 펀드는 아니지만 네. 운용 규모가 1290억 달러입니다. 1290억 예, 달러요? 뭐 네, 한 140조 뭐 이렇게 정도를 되겠네요. 운용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형 가치 투자 운용사인데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성과를 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예, 작은 규모가 아니었고 최근에 뭐 주주 서한이라든지 꽤 많이 이제 펀드 매니저들의 책이 나오는데 네. 규모가 대부분 그분들은 좀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훨씬 더 큰 규모를 가지고 놀라운 성과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운용을 하면 할수록 사실 규모가 커질수록 쉽지가 않은데 어려워지죠. 예, 그거를 해냈다는 점도 굉장히 좀 특별한 그런 분이라고 할 수 그래서 있습니다. 가치 투자 완전 실전 고수. 네. 근데 책 제목이 가치 투자는 옳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인 제목이기도 네.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가치 투자가 뭐길래 옳다라는 건지 먼저 좀 설명이 필요할 텐데 네. 사실 가치 투자가 뭐다라는 것만 이야기하자면은 최준철 대표님이 이것만으로 한 5시간 말씀하실 수 있다. 짧게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요 가치 투자를 짧게 설명하는 게 가장 힘든데 그래서 저는 그냥 네. 창시자께서 내리신 정의, 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정의를 그대로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살짝 이제 덧붙이면 일단 주식을 기업의 소유권으로 보고 관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기가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로 그래서 탑다운보다는 바텀업을 많이 하고요. 원금의 안정성과 적당한 수익성이 보장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금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잃을 가능성을 낮추라는 겁니다. 리스크를 그렇죠. 최대한 낮추고 그 전제하에서 너무 공격적이지 않은 수익률, 적당히 만족할 수 있는 수익률, 예를 들면 금리의 한 몇 배 정도? 그 정도를 추구해라. 네. 근데 이거를 충족하지 않으면은 뭐 다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로우 리스크 미디엄 리턴을 추구하면서
그 방법론으로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리스크가 낮은 투자를 이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치 투자자야. 네. 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방금 인용하신 그 문구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처음으로 썼던 그렇죠. 표현이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 나오는데 벤자민 그레이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인용이 되더라고요. 네. 또 워런 버핏의 말도 인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버핏 책인지 장마리 책인지 헷갈릴 예. 정도로 인용을 많이 네, 했던데 그래서 제가 그 서두에 이분의 그 경력 일부를 말씀을 드린 게 실제로 그 동시대를 살면서 그분들의 수혜를 받고 그거를 자기가 실전에서 적용해 나가기 때문에 그 이론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이게 정통적인 가치 투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인데 내 생각은 이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자기 주장만 담은 게 아니라 종합적인 이야기를 같이 담은 책이라는 것도 하나의 좀 특이점이 된 것 아무래도 같아요. 투자를 오래 하시면은 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예. 예, 겸손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에 뵐 수밖에 없고 성공이 실패보다 많았을 뿐이지 사실 많은 또 실패를 경험을 하시고 그러면서 배워나가고 여기도 실패 사례가 몇 개 나와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겸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을 좀 하시는 프랑스인 특유의 직설적이고 솔직한 그런 캐릭터의 면모도 어찌 보면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장마리가 이분이 책에서 벤자민 그레이엄과 워런 버핏의 이 둘의 투자 스타일을 떠돌아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에 이제 그레이엄을 먼저 접했으니까 처음에는 이분의 표현으로는 의심스러운 기업을 편안한 가격에 사는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버핏의 그 레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리스크를 낮춰야지 이제 가치 투자가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네. 손실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이 꼭 저평가되고 디스카운트 폭이 크고 그걸로도 제어를 할 수 있지만 버핏이 보여준 거죠. 경제적 해자가 있는 회사는 그렇게 디스카운트된 가격을 사지 않아도 비교적 예측 가능한 미래, 그러니까 리스크로 연결된 가능성이 낮다. 사업 자체가 퀄리티가 높으면은 이 또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를 이제 뒤늦게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두 개를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근데 사실 해보면은 둘 다 맞거든요. 얼마나 네. 그거를 잘 고수하고 잘하느냐의 문제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왔다 갔다는 했을지라도 제가 이분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할 때쯤에는 네. 이 두 개가 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고집하는 분은 아니에요. 두 개가 적당하게 미스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은 조금 더 가격적인 측면을 더 강조를 하셨던 분이고 그런데 워런 버핏은 의심스러운 가격일지라도 편안한 기업을 사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네. 축이고 이분의 표현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우리 키워드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책 장마리 에베이아르가 쓴 가치 투자는 옳다. 첫 번째 키워드 가치 투자의 고통. 가치 투자의 고통. 이게 너무 의미심장한데요. 혹시 최준철 대표님 얘기입니까? 저도 뭐 매일매일 요즘에 고통을 예. 겪고 있는데 숙명 이련이 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 투자 자체가 고통스럽기는 한데 장마리가 이야기하는 가치 투자의 고통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분이 정말 좀 솔직하다는 게 아. 이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가치 투자에 대해서 권하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 책을 썼다는 거는 네. 그러면은 가치 투자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봐 라는 사실 피터 린치가 그런 의미에서 네, 네, 많이 네. 이렇게 좀 꼬시죠. 투자를 한번 해보라고. 네. 너도 할 수 있어. 네.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건데 이분은 그냥 솔직하게 가치 투자는 매우 고통스러운 거야 라고 전제하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솔직한 말이네요. 네. 그리고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만 이 책을 계속 읽어봐라.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다른 관점에서는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또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이 책 읽으면 역시 가치 투자는 고통스러운 거구나. 이런 대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예, 이중적인 대목이기도 한데 이 고통은 장마리 에베야르는 두 가지로 고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가치 투자의 정의에서 철저한 분석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투자자는 숫자에 만족해야 되고 회사들의 주요 강점과 약점을 다 파악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든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분도 분석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이시고요. 네. 그러면서도 종목을 고를 때 지금 유행하는 종목보다는 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구석을 찾는데 늘 본인은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네. 예, 이 사람들이 몰지 않은 구석은 이분 표현이고요. 그리고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기질을 발휘해서 종목도 발굴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중을 쫓아가는 그런 투자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 그거는 뭐 제가 부연 설명을 안 해도 당연히 이렇게 투자를 하면 그렇죠. 약간 역발상적으로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이제 단기적인 고통이 따른다라는 걸 아마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두 번째 고통은 기다림의 고통입니다. 결국 앞에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론을 내서 어떤 종목을 샀으면은 그 내 생각이 역발상적인 생각이 옳다는 거를 시장이 증명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죠. 예. 이분은 이제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예. 각오해라. 예, 예. 네가 사자마자 바로 다음날부터 오르지 않아.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게 현실이야. 라는 거고. 가치 투자는 그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5년 정도를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분의 투자 그 커리어를 보면은 네. 뭐 한 종목을 막 10년, 15년 뭐 이렇게 갖고 가는 경우들도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5년이 이분한테는 약간 거의 미니멈, 시간이네요. 예, 미니멈에 가까운 정도인데 이게 네. 보통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뜨악하죠. 평균. 와, 5년 길죠. 2개월이라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예. 2년 반 정도 갖고 미국은 있는데. 실제로 말만 그렇게 하시는 예. 게 아니고요. 또 좀 고통스러운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 하락했고 거기에 또 계속 하락하는 종목을 산 적이 많다. 자기는. 아, 본인이 네. 자기 고백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책에서. 물을 계속 탔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분석이 맞다면은 오를 것이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얘기도 하시고, 저는 이게 굉장히 함축적인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치 투자는 장기적으로 타당하고 효과적이지만 네. 매년 일관되게 그럴 수는 없다. 자기도 시장을 하회하는 실적을 무진장 많이 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고통도 당하고, 특히 이제 버블 장세를 이분이 여러 번 겪었는데, 뭐 89년 뭐 일본 그 버블도 있었고, 그다음에 IT 버블 98년, 99년 IT 버블도 있었고, 부동산 버블도 있었고, 그때 또 고객이 상당히 많이 이탈을 하는 이 고통을 펀드 매니저에서 겪은 경험들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하. 이 IT 버블 때는 고객의 70%가 떠났다고 합니다. 그 화려한 그 전에 수익률과 고객들의 충성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사실 광풍이었죠, 그때. 그러니까 예. 그런 버블이 낀 IT 관련 주식들을 투자를 많이 안 하니까 네. 고객들이 이탈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계속 기다리고 그 고통을 감내해서 최종적인 성과를 거둔. 예, 그런 것들이 이분의 명성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 펀드 가입하려고 비교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3개월, 6개월 수익률. 이게 또 앞에 많이 메인으로 또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1년 수익률 비교하는 것도 널뛰기처럼 사실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놓고 봐야 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40조를 운영을 하시니까 예. 또 그런 걸 겪으면서 또 나름의 충성 팬들이 그만큼의 위탁을 했다는 거는 결국은 가치 투자의 최종적인 결과는 달콤한데 거기로 가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고, 이분 또 펀드 매저였기 때문에 이중으로도 고통, 내 맘대로 내 맘 같지 그렇죠. 않았던 거죠. 예. 고객들이 예, 있으니까. 환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더 몰입해서 예, 이분의 행적을 많이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가치 투자가 옳다. 그러나 각오해라. 각오하고 적절한 시작해라. 표현이십니다. 근데 책에도 나옵니다만 실제로 가치 투자를 행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5%도 안 될 것이다. 네.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이분이 지적이 아예 나옵니다. 5%라고 그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사실 그럴 수밖에도 없는 거고요. 네. 많이들 할 수 있다면 사실 그게 또 가치 투자일 수도 없을 테고요. 그것도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주변에서도. 그럼요. 제가 가치 투자를 많이 알리는 입장이지만 천천히 가치 투자자는 늘어날 거라고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뭐 폭발적인 성장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네. 다만 장마리도 현명한 투자자를 보고 입문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 뜻이 있고 재능이 있는 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네. 예, 라는 차원에서 저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장마리도 아마 이 책을 냈을 텐데, 뭐 공통적인 생각은 가치 투자가 다이어트처럼 알기는 쉬워도 실천이 어렵다는 거고요. 실천이 어려운 이유는 인간의 본성을 극복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죠. 공부하거나 기다리거나 느리게 돈을 벌거나 그리고 나만 소외되거나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런 거를 과정 중에 감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 인간의 본성이 가로막는 부분을 극복하는 게 어려워서 뭐 지능적인 지력적으로 떨어져서 가치 투자 이해 못해서 못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기질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건 소수자의 게임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심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직전에 최선의 고통, 그리고 그 전에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라는 책도 다뤘던 이유가 거기서도 고통이라는 단어가 예, 나왔네요. 그러네요. 예, 고통을 이유에서 다루고 있네요, 저희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런 물음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1년이고 5년이고 15년이고 좋기는 한데 그러면 언제 팔라는 얘기냐. 네. 사실 돈이 내 수중으로 들어와야 이게 차익이 실현이 되는 거고 나의 그렇죠. 수익으로 확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어떤 뭐 매도의 기준이라 할까?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적정 가치 어떻게 도출하냐, 그리고 언제 사고 팔아야 되냐, 이거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네. 매도에 대해서는 그냥 세 가지로 저는 그냥 정리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네. 적정 가치에 도달했을 때 네. 판다. 이거 해피한 케이스고요.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을 때 판다. 이거 이제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 매도를 하는 거고요. 더 좋은 투자 대상이 나타났을 때 기존 종목을 팔 수도 있다. 예, 이거는 이제 스위칭인 거죠. 네. 보통 요 세 범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뭔가 힌트가 없을까 해서 좀 봤는데, 이분은 주가가 내재 가치에 도달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맞는데, 네. 그거는 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더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네, 거고요. 그렇죠. 적정 가치가 더 높아질 수도 그래서 있는 이분도 그 상황을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넉넉코인다 이런 건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그 치열하게 리서치를 하면서 이게 지금 주가를 계속 이어갈 정도로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지, 충분히 안전 마진이 현재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혹은 내 아이디어가 틀렸는지를 끊임없이 검토하고 애널리스트들이랑 얘기하고 혼자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치열하게 나와 있고요. 네. 특히 그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그 들었다는 고객들과 그 Q&A 하는 오디오 네. 파일, 네. 그걸 들어보면은 정말 그 자기 장기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들을 다 털어놓거든요. 아, 이런 거는 좋은데 이런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아직은 안전마진이 있어서 자기는 뭐 보유한다. 그러고 매 분기 그 소통을 하면서 진짜 5년, 10년 이렇게 종목을 끌고 가고, 실제로 거기서 주가가 오르지 않아서 고객들이 약간 짜증 섞인 답답함을 Q&A 딱 제가 들어보면은 영어지만 이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공법으로 계속 본인이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본인의 판단을 공유를 합니다. 아하. 이게 하나로 탁 떨어질 수는 없고요. 부지런히 기업 가치와 가격 간의 괴리를 계속 체크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근데 최종적으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범주 안에 포함되더라. 그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고객들하고 3개월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한다고요? 네. 그것도 참 힘든 일인데. VIP 네. 자산 운용도. 저도 이제 소통을 하려고 네. 예, 뭐 유튜브 영상도 최근에 찍어서 네네. 예, 저희 VIP TV에 올리려고. 아니 근데 예, 고객들의 계획 중에 짜증은 있습니다. 들려오질 않잖아요. 아, 그거는 조금 더 저희가 내공이나 그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제가 연초에 한 번씩 이제 라이브 방송을 저희 채널에서 아, 하는데 네. 아, 정말 쉽지가 않고요. 네네. 전 이분이 프랑스 분이고 예. 예, 나이도 꽤 이렇게 좀 드시고 그만큼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장마리는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들어서도 고객들과 소통을 또 열심히 했던 펀드맨이죠. 다음 키워드도 들어보죠. 다음 키워드 안전 마진과 분산. 아까 잠깐 표현 중에도 안전마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분산 투자. 이거는 대표적으로 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저자가 이야기한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 혹은 그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그에 앞서서 그 가치 투자, 이분을 포함한 가치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 가장 전제가 되는 그 왜 도대체 안전마진과 분산을 자꾸 사용하려고 하느냐. 네. 그거는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거시적으로도 불확실하고 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그런 그 전제하에서,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면 조심스럽게 하자. 근데 조심스럽게 한다는 건 뭐냐? 그건 결국 실수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이제 안전마진, 어떤 회사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가격적인, 주가적인 면에서 타격을 최소화하고 싶은 거죠. 그 버퍼를 만드는 작업이고, 네.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투자한 회사, 어떤 아이디어에서 투자를 했지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펀드가 다 망가지고 내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분산을 함으로써 몇 개가 틀리더라도 크게 전체적으로 타격이 없을 만한 적정한 분산을 가져가는 거. 그래서 보통 분산은 안전마진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하. 네. 근데 이분이 그 두 가지를 아주 확실하게 쓰는 스타일입니다. 분산은 안전마진의 친구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안전마진에 대해서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뭐 배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적정 가치에 비해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최근에도 뭐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뭐 AI 로봇 관련주들, 정말 신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최신 기술 기업들 보면은, 그런 기업들한테선 그럼 안전마진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건가? 혹은 안전마진만 생각하다 보면은 그런 신기술 기업들, 고성장 기업에게는 투자를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거든요. 네.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다면 네. 사실 저는 후자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장마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의 결정 기준 자체가 회사의 기업의 질에 있다, 퀄리티에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성장성도 물론 퀄리티의 한 범주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본 퀄리티,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을 따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거기서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가치 투자자에게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타이밍을 다 맞춰서 할 수도 없고,
실제로 여기서도 고백을 하시는 게 바닥에서 다 사거나 고점에서 답한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 투자를 하셨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본인은 자신이 없는데 자신이 있다면 올라타서 더 올라갔을 때 팔고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난 그거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겠어. 라는 입장이고 그 기업의 성장성이나 이런 거를 따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게 발현이 좀 안 돼,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가격에 좀 사고 싶어 하시거나 혹은 그냥 기본 퀄리티가 좋은데 성장성이 애매하게 안 보이는 것들은 그냥 갖고 있으면 언젠가 이게 회사가 뭘 하든지 나중에 시장이 알게 돼서 네.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걸 많이 경험을 하시고 제가 그 경험하시는 걸 또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분은 재무적으로 튼튼해서 내가 보유하는 기간에 망하지만 않으면 한 번씩 회사들에게 좋은 퀄리티를 가진 기업들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성장성의 계기가 오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간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성장성을 어떻게 내가 이용하고 반영해서 어느 시점, 어느 타이밍, 어느 시기부터 투자를 할 거냐의 차이가 있는 거일 뿐인 거죠. 막 싼 종목만 사고 이런 분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분이 높은 수익률 올렸던 종목들을 보면 제가 봐도 야, 이렇게 답답한 종목을 근데 재무제표를 보면 이해가 가요. 현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적자 낸 적 거의 없고 꾸준하게 이긴 하지만 그 당시의 시점에서 봤을 땐 야, 이게 과연 성장성이 있나? 그리고 그 분기 Q&A에서도 보면은 고객들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요. 이거 성장성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한물 간 기업인데 이 너무 이거 도구마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이분이 2010년대에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펀드가. 그러니까 네네네네. 이분이 했는지 아니면 후임자가 했는지 그거는 사실은 내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010년대요. 네. 그때면은 지금과 다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욕 많이 먹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모바일에서 막 밀리고 막 이런 구글을 때. 안 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니까 네. 고객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한물 간 기업이고 오피스도 PC 베이스의 오피스고 당신 그랬죠. 네, 그리고 막 노키아 사고 막 계속 삽질을 하니까 근데 현금은 엄청 많고 현금 창출 능력은 윈도우랑 오피스를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금 창출 능력은 좋아. 근데 자본 배치도 되게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본인은 좋은 퀄리티다라고 갖고 있었는데 본인이 예상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CEO가 선임이 돼서 회사를 바꾸면서 올랐잖아요. 그거를 예. 바닥부터 다 드신 거예요. 물론 나는 좋아질 때부터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로 먹었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기본적으로 이분은 거기 들어 앉아가지고 계속 망할 회사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돈은 벌고 있으니까. 근데 그 모멘텀을 본인이 뭐 만들거나 하기보다는 그냥 기다린 거죠. 여러 개 그 종목 중에 하나로서 기다리게 돼요. 비중은 좀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분이 분산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100개 넘게 갖고 있거든요, 종목을. 뭐 금액도 크니까요. 네, 금액도 크고. 그냥 그 중에 하나로서 편안하게 갖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된 거죠. 그럼 이게 쭉 올랐으면 전체 펀드 수익률이 그때 쭉 견인이 되고 그런 류들의 종목이 많아서 저도 이분의 투자를 보면서 반성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도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싶어서 그걸 봤던 건데 네. 자꾸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그래 이거는 주어지기도 하고 회사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도 계속 보고 있었겠죠.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을. 네. 다만 그 변화가 딱 일어날 때부터 투자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던 겁니다.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본인은 판단을 하셨던 거죠. 그 케이스가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게 다 쌓여서 제 존경심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인 안전마진이 네. 될 수도 있었던 네. 거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상 이분이 기본적으로 뭐 에빗과 EV, 그러니까 EV 에빗을 사용을 하시는데 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현금 보유량을 감안해서 수익력을 현재 가격이랑 비교하는 방법이거든요. 단순하게 PER만 보는 스타일입니다. 대차대조표를 고려해서 투자하는 스타일인데 정말 좋은 회사는 EV 에빗을 한 6배에서 8배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좋으면 8배에서 10배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현재 기업 가치를 현금 흐름 대비 몇 배에 쳐줄 거냐 네. 이런 흐름. 네. 예, 그것들을 딱 한 10배는 넘기지 않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캡을 좀 가지고 안전마진을 고수하는 스타일이신 거죠. 사실 EV 에빗이라고 하는 거 10배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되게 이제 훌륭하게 높게 평가해 주는 건데 그렇죠? 저 아주 베스트니까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땐 EV 앱이 기준으로 보통 한 4배짜리 뭐 이런 것들 투자를 전 세계에서 해집고 다니면서 그런 종목을 주로 샀고 우리나라에 투자한 회사들도 보면은 정말 현금 많이 갖고 있고 이익 꾸준하게 나는데 좀 구경제고 답답해 보이는 회사들을 한국까지 오셔가지고 담고 다른 나라에서 찾는 것도 비슷하게 찾으시더라고요. 그거 들으려면은 바로 다음 키워드를 들어봐야 됩니다. 지금 들어보죠. 다음 키워드는 글로벌 투자. 장마리 에베이아르가 글로벌 투자, 해외 투자도 분산을 또 많이 했다고. 그런데 1990년대부터
일본 쪽에도 투자를 했고. 근데 지금 되짚어보면 지금은 일본 증시가 굉장히 잘 나갑니다만은 90년대 일본이면 뭔가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막 이러고 있을 때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원래 퍼스트 이글은 퍼스트 이글 글로벌 펀드가 대표 펀드입니다. 어허. 네, 그러니까 원래도 글로벌 원래 펀드를 글로벌 펀드. 글로벌 펀드라고 초창기에는 유럽 주식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유럽도 예전에는 그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버넌스 문제, 가족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주주들 경시하고 미국보다는 확실히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소형주가 엄청 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형주를 사면서 유럽에 대한 뭐 문화적인 거부감도 없어졌을 테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큰 수익을 올려서 이제 유럽 소형주에 좀 특화된 펀드로 시작을 했다가 네. 나중에 이제 영역을 계속 넓혀갔는데 그 영역을 넓혀가는 게 결국은 싼 주식이 많은 나라에 계속 간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일본을 버블 시기 이런 때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정말 89년 정말 너무너무 위험한 시장이었고 난 뭐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버블이 꺼지면서 확 이제 주시장이 내려오고 나니까 소외된 시장으로서 그때 가서 일본 포지션을 늘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일본, 뭐 한국, 유럽, 뭐 미국 이렇게 해서 정말 글로벌하게 많은 나라들의 주식, 뭐 홍콩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제 글로벌 펀드답게 광범위한 분산을 통해서 운용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확실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 위주로. 네. 저도 이제 해외 투자를 처음에 일본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7년도, 8년도 그때 일본 투자를 먼저 하면서 일본에 탐방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마찬가지 이유였습니다. 네. 되게 싼 주식이 많아 보였거든요. 아무도 네.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희망이 있는 주식을 희망이 없는 가격에 사자. 이런 그렇죠. 개념으로. 그 중에서도 강력한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그거를 이제 저보다 먼저 오래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걸 다 찾아 놓으셨던 겁니다. 포트폴리오에 이미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걸 보고 제가 그걸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를 했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느꼈던 게 다 공통적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현금 되게 많이 갖고 있고 ROE가 좀 낮은 편이에요. 네. 현금 잔뜩 가지고 있고. 근데 이분이 골라놓은 걸 하나하나 보니까 일단 처음에 놀랐던 거는 IT가 되게 많네 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도 얘기하시지만 나는 기술주보다는 주류 회사, 그러니까 술 회사, 술 만드는 회사를 더 좋아한다. 자기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더 좋아한다는 거고, 사례들도 보면은 좀 국영제 기업이 많은 편입니다. 여기 보면 뭐 변기 만드는 회사 얘기도 나오고, 예. 그런데 이상하게 IT가 많은 거예요. 예. 근데 봤더니 그냥 IT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일본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숨은 챔피언들, 그런 뭐 소재나 장비나 이런 거 만드는 소부장 기업들. 예, 소부장 기업들 그런 것들을 그냥 싸그리 다 사놓으셨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환학이라고 CNC 로봇 예, 전문 로봇 기업이죠. 예, 그 컨트롤하는 그 칩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키엔스라고 이게 센서 1등 회사고요. 뭐 SMC, 캐논 뭐 이런 것들을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위대한 기업을 정말 추리한 가격에 다 그때 담아 놓으셨던 거죠. 예, 근데 아무도 그때 일본에 투자하지 않을 때니까 바로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또 장기간 고통을 받았겠네요. 그렇죠. 장기간 고통을 받다가 예. 결국은 언제 빛을 보셨냐면 그 아베노믹스 하면서 막 증시 부양할 때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그때 다 챙겨 가신 겁니다. 그 기다림에 대한 대가를 그때 다 챙겨 가셨어요. 와. 그리고 특히나 그런 기업들이 조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와서 일본 기업들 살려고 보니까 제일 퀄리티가 높고 경쟁력 있으면서도 비슷하게 싼 기업들이 다 이런 거였던 거죠. 네. 그게 나중에 소부장 기업 내에서 이게 뭐 환학이나 키엔스나 이런 것들이 막 사례로 나오는 걸 보면서 역시 정리는 교수님들이 케이스 정리는 하시지만 돈은 이런 장마리 같은 분이 버는구나. 예, 이런 생각을 좀 했더랬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만 또 시마노라고 또 시마노. 예, 그 자전거 기업. 자전거 타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네. 봤을. 예. 저는 시마노라는 회사 자전거를 제가 안 타기 때문에 이분 그 컨퍼런스 콜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예. 근데 시마노가 굉장히 유명한 그 자전거 부품 브랜드더라고요. 낚시하시는 분들한테도 거의 없을 네. 수가 없는 기업이죠. 예. 낚시는 비중이 좀 작고 대부분 이제 자전거인데요. 그때 이제 시마노라는 기업을 처음 알았고 이분의 어떻게 보면 좀 대표 종목 같은 겁니다. 계속 시마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투자 스타일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종목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근래에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한 2000년 대비 지금 한 20년 사이에 20-30배 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분이 다 드신 거죠. 그래서 사실 지난번 코로나19 사태 때 막 물류 막 마비되고 막 이랬을 때 우리나라에도 자전거가 안 돌아왔었습니다. 근데 그 시마노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서 거의 전 세계 자전거들이 그냥 올스톱 되어 있던 그러니까 공장들이 올스톱 되어 인텔 있던. 인사이드처럼 자기 브랜드를 찍어서 넣을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렇죠.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로 이런 거가 퍼스트 이글의 정수구나 이런 종목을 그 발굴하고 분석하고 기다리고 또 고객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고 이런 걸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오래 걸렸다. 그럼요. 예, 장기 투자를 통해서 결실을 맺었다라는 거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장마리의 그
퍼스트 이글 글로벌 펀드가 한국에도 투자를 했었다. 네. 혹시 그 좀 사례를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분이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공시를 보고 그때는 이제 아놀드라는 그러니까 퍼스트가 펀드 이름이고 예. 운용사 이름으로 신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 네. 그거를 보면은 일단 그 당시에 소비재 회사들이 많이 쌌어요. 왜 네. 그때 경험하셨던 가치 투자들이 그때 당시에 음식료 회사들 쌌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분도 음식료 회사를 많이 샀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네, 2000년대 초반에. 예. 그러니까 뭐 농심, 뭐 롯데제과, 남양유업,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시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일본에서 그런 IT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강한 부품 회사들 이런 거 많이 사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하게 그 대덕전자, 대적 GGS를 아마 그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바우포스트도 와서 제약주, 중소형 제약주 싸서 많이 사는데 뭐 현대약품 이것도 투자를 하셨고 그래서 그때 그런 종목들을 샀으면 대부분은 다 금융위기 전까지 벌었습니다. 네. 리레이팅이 한번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과를 내셨고 지금은 한국 주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우선주를 사러 우리나라에 많이 왔었습니다. 본인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우선주가 왜 이렇게 괴리율이 크냐 보통주보다. 그렇게 입문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공시가 되어 있는 것 중에는 이제 KTNG랑 롯데제가 현재도. 예, 그 공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000년대 초가 가장 활발하게 한국에 투자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약간 음식료 같은 네. 꾸준한 캐시카우가 있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한국에서도 한국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당시에 이제 프랑스 사람이 일본이나 홍콩이나 또 대한민국까지 투자를 한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모험을 하러 멀리 온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좀 어떻게 벤치마크를 할 수 있을까요? 또 신흥국 투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제가 이분한테 배운 글로벌 투자의 원칙은 예. 그 기업이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가서 투자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을 찾다 보니까. 예, 이분이 어떤 나라를 좋게 보고 투자를 한 게 아니었고요. 좋게 봤다고 하기에는 항상 안 좋은 시기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IMF 그 즈음부터 한국을 분석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망가졌을 때 거기서 망가지지 않은 기업을 골라내는 시계해 투자를 하는 거고 실제로 해외 가치 투자들이 그렇게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제가 만났던 그 분들 다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인데 그때 뭐 한국 시장이 좋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뭐 한국의 인덱스를 사는 게 아니라 몇몇 좋은 소비재 기업들 이런 거를 사는 걸 보면서 그 기업이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간다. 근데 그게 나라 전체가 뭔가 위기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싸면은 그만큼 이제 싸고 좋은 걸 발굴할 확률은 좀 높아지는 거겠죠. 저는 어떤 나라에 베팅을 하진 않더라 이런 분들이. 네. 예, 오히려 뭐 80년대 후반에 일본처럼 또 너무 전반적으로 고평가돼 있는 애들은 철저하게 피해버리고 그런 것들을 저는 이분에게 배워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기업을 이해하는 수준이 이제 장마리 에베레가 혼자 한 게 아니라 네. 여기 그 애널리스트가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협업해서 거기 이제 뭐 한국 담당 애널리스트가 아마 있었겠죠. 저 만나보진 않았지만 네. 이제 한국 담당이랑 장마리가 자기의 원칙, 경험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더 깊이 분석한 애널리스트랑 같이 토론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요 기업들에 투자하자. 이거는 뭐 사자, 더 사자, 팔자 이렇게 결정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좀 실패한 케이스도 있다. 물론 장마리가 훌륭한 투자자, 위대한 투자자입니다만 다 잘 된 거는 아닐 겁니다. 네. 실패 사례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게 스위스 항공 사례가 책에 써 있더라고요. 이게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크게 한번 때려 맞은 업종이 항공주 많은데 예. 그 버핏도 이제 예전에 뭐 항공주 투자해서 재미를 잘 못 보시고 US 에어 같은 거는 정말 돈 다 날릴 뻔 큰일 날 뻔한 경우도 코로나19 상황 때 있었었고. 워런 버핏은 공개적으로 이제 손절을 네, 했죠. 그렇죠. 샀다가 예. 다 파시기도 했고. 저도 사실은 제주항공에 투자를 했다가 잠깐 재미를 보았으나 결국은 그렇게 막 성공 사례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게 변수가 되게 많거든요. 장마리도 똑같은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90년에 들어서 걸프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여행 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면서 항공업계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죠. 그럼 이번 항상 구석을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구석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사들을 보다가 스위스항공을 보게 된 건 스위스항공이 여기저기 그 자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공업도 하지만 혹시 오사카의 스위스 호텔이라고 잘은 모릅니다만. 예, 그 도톤보리 인근에 있는 호텔에 있는데 그게 네. 스위스항공이 예전에 갖고 있던 예, 호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산 이런 거 봐서 이 회사는 재무적으로 튼튼해. 그리고 유가가 급등한 거랑 여행을 안 가는 건 저 걸프전 전쟁 때문이니까 제 끝나면
이건 지나갈 거야 라는 나름 들어보면 합리적인 아이디어, 일시적인 위기를 기회로 좋은 자산을 가진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죠. 아이디어까지는 좋았는데. 네, 스위스라는 데가 또 꾸준하게 수요가 있는 데잖아요. 네. 예, 관광 수요도 있고. 그런데 이분의 뜻대로 이 회사가 가질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부채를 내 가지고 엄청 확장을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원래 하이난 항공처럼. 항공사들이 원래 부채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원래도 높은데 더 부채를 땡겨다가 여기저기 다른 유럽 항공사들 인수하고 이러면서 이제 제국을 만들려고 확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부채에 못 이기고 쓰러지게 된 거죠. 그거를 파산까지 한. 예,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이제 손절의 기회가 아마 있었을 텐데 네. 그거를 그 당시에는 뭐 그 정도의 내공은 아니셨나 봅니다. 결국에 이거의 손실을 굉장히 크게 보신 사례가 된 거죠. 뭐 그 반대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린트라는 네. 그 초콜릿 회사. 네.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 항공 얘기가 나는데 스위스 초콜릿 회사에 또 투자를 해서 거기는 크게 성공을 또 거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치 투자들이 좀 더 자기가 강점을 보이거나 성공하는 분야가 성공의 확률이 높은 분야가 좀 따로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잘 아는 분야. 예, 잘 알고 그리고 소비자 충성도가 강하고 변수가 좀 적은 회사. 예, 그러니까 기껏해야 뭐 카카오 가격이 올라가고 뭐 요 정도의 변수인데 이거는 뭐 그 기름값에 항공에 국제 정세에 그리고 경영진의 판단까지 너무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걸 통제하기 힘든 게 대표적으로 항공업이었던 거죠. 이분이 술회사 뭐 제과회사 이런 거 투자해가지고는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많으면서 경기를 타는 기업은 그렇죠. 피하라. 네. 대표적으로 항공주, 네. 스위스 항공 케이스를 네.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키워드도 바로 들어볼까요? 다음 키워드 금. 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금 투자도 실질적으로 했는데 이걸 좀 여쭤볼게요. 금에 대한 인식이 미국인과 프랑스인의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설명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 최근에 제가 흥미롭게 들었던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왜 미국 사람들은 돈만 생기면 다 쓰고 유럽 사람들은 검약하냐.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이 유럽 사람들 한 전쟁을 겪어가지고 피폐했던 그 생활에 대한 기억 내지는 부모님이 얘기하신 것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뭐 식량도 저장해두고 저축도 하고 심지어는 금도 갖고 있고 그런데 미국은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잡을 구할 수 있는 네네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대공황 정도를 제외하면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침을 받아본 적은 없죠. 네, 있는 대로 쓰고 뭐 금까지 보유할 왜냐하면 달러가 워낙에 또 안정세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또 뭐 5온스 이상 금은 갖지 마라 이렇게 해서 불법화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금태환을 뭐 포기한 사건도 있었고 1974년에 와서야 금 보유를 합법적으로 허용했을 정도로 정부가 이렇게 뭐 권하는 입장은 아니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런 네. 것들이 다 섞여서 미국 사람들은 금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프랑스는 관심이 많고 이분도 그 세례를 받고 오스트리아 학파 배우고 이러면서 금이 최후의 해지 수단이라는 생각, 최후에도 생존할 수 있는 화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중앙은행들이 화폐를 많이 찍어내면 네. 찍어낼수록 이분은 금을 가지고 그 최악의 상황을 해지하려 아직 그 일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늘 포트폴리오 한 10% 정도는 금을 좀 들고 가시고 심지어는 금 전용 펀드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금에 있어서는 버핏과 견해를 좀 달리하는 흥미로운 지점이라서 제가 키워드로 뽑아왔습니다.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도 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외침 많이 당해봤고 네, 위기를 많이 그렇죠. 겪어봤기 때문에 예. 그런 좀 공통점이 있네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예. 보통 이제 악당들이 예. 금고에 보면 항상 이제 달러와 금괴를 그거를 이제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이렇게 챙기는 장면 보통 이제 챙기다가 죽는 경우가 많은데 네. 뺏기고 그렇게 어렵게 모아놓은 거를 금에 대한 인식이 버핏이랑은 좀 달라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다음 키워드도 들어볼까요? 다음 키워드 펀드 매니저로서의 자세. 펀드 매니저로서 최준철 대표의 어떤 좀 고민이 같이 묻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마 직업적으로 제가 좀 더 공감하면서 바라보는 키워드일 텐데요. 네. 이분은 애초부터 뮤추얼 펀드를 했던, 그러니까 헤지 펀드가 아니고요. 뮤추얼 펀드를 했던 분이라서 이분의 의식 속에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돈은 중산층의 소중한 자금이다라는 의식이 계속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펀드 매니저의 신희성 씨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네, 특히 네, 저도 네, 이제 네. 공펀드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공모 펀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펀드를 네. VIP 자산운용이 얼마 전에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좀 떨리기도 했는데 이분의 마음만 제가 가질 수 있다면 네. 공모펀드 매니저로서 충분히 이거는 고객들과 상충되지 않는 마인드일 거다를 저는 이 장마리 에베아를 통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일단 갖고 있는 고객에 대한 태도는
요 한마디로 좀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객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운영을 해주고 이런 서비스가 아니고요. 본인의 입장은 고수하고 그리고 그 입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다하되 고객의 돈을 절대로 잃지 않겠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고객 자산의 70%를 잃느니 차라리 고객의 70%를 잃는 게 낫다. 와, 명언이네요. 네. 실제로 IT 버블 때 70%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예. 자기 포지션을 고수를 했거든요. 그걸 믿어준 사실 뭐 대주주도 대단한 건데 네. 그런 의식은 사실 일반적인 매니저들이 고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분 또 게다가 뭐 운용사를 본인이 소유한 것도 아니라서 똑된 말로 월급쟁이 펀드 매니저인데 그걸 고집을 하시고 그래서 60억 달러 운용하던 게 20억 달러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은 멋지게 정말 복수를 그 IT 버블이 꺼지면서 이분이 맞았다는 거를 이제 증명하면서 더 위상이 올라가게 되고 운용 규모도 더 커지게 됐는데 이분의 펀드 매니저로서의 고객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서비스의 느낌과는 많이 다릅니다. 동반자일 네. 수도 있는 거고. 고객의 돈을 절대로 잃지 않고 이거는 고객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아.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고객의 자산을 잃느니 그냥 고객을 잃겠다라는 사직생 생직사. 네, 이분의 목표 자체가 이야. 고객의 자본을 보존하겠다. 아. 그리고 인내심이 있는 투자자와 함께 하고 내가 그 적절한 수익을 돌려주겠다. 예,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뭐 정말 이거 타고난 펀드 멋있는 매니저죠. 형님이네요. 멋있는 프랑스 형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심쿵 한방 들어볼까요? 오늘의 심쿵 한방. 가치 투자는 옳다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자들은 더 좋은 실적을 낸다. 길게 봐야 한다라는 뜻일 테고요. 네. 그리고 저희 작가님이 이 질문을 꼭 넣어놨네요. 괜찮은 가치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뭐 가치주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르지만 이 네. 책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소외주라고 바꿔서 소외주. 얘기했습니다. 예, 네. 이분이 좋아하는 구석에 있는 주식들. 현재 시점에서 구석에 있는 주식은 뭐 음식료, 중국 소비주, 뭐 자동차, 주가는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상태라서 네. 그 정도가 지금은 좀 구석에 있는 주식들이 아닌가. 아마 장마리가 한국에 와서 지금 본다면은 그런 쪽 섹터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실제로 본인도 지금 네. KTNG랑 롯데 웰프드를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네. 어찌 보면 물렸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예. 진짜 이분의 투자를 오랫동안 지켜보면 이거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소외주의 어떤 반란과 복수를 계속 이분이 자기의 포트폴리오로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본 사례도 있었고, 뭐 린트의 사례도 있었고, 다양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분은 정말 이 얘기를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자들은 더 좋은 실적을 낸다를 1940년 생이신 이 프랑스 그 펀드 매니저 형님이 자신 있게 자기의 경험과 결과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의 이유이자 또 저의 믿음을 투영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은 정말 소외돼서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믿음이 좀 흔들릴 때 한 번씩 꺼내서 보면은 이분의 일생과 말씀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점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코너가 또 네. 책에 관련된 코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도 굉장한 독서광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반은 자기가 딸한테 자기 직업을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아빠는 하루에 반은 글을 읽고 예. 반은 애널리스트와 이야기를 나눈다. 라는 얘기를 나눴는데 부끄럽지만 저도 사실은 그렇게 시간을 딱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쓰고 있거든요. 책 엄청 읽으시고 하루에 한 권씩 거의 읽으시는 것 같은데. 뭐 많이 읽죠. 근데 이런 책을 볼 때마다 역시 이런 지혜와 지식은 이렇게 책을 통해서 많이들 흡수를 하시는구나. 뉴욕에 있다고 해서 막 뉴욕의 어떤 그 최신 정보들 이런 게 아니라 조용히 자기 사무실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신다는 게 뭐 긴 시간을 들여서 이런 별책 부록을 보시고 책을 좋아하시고 책을 또 좋아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께 펀드 매니저로서의 면모가뿐만 아니라 독서가로서 또 효용, 투자하고 연관성 이런 거를 보여주는 또 인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장마리 에베이야르. 이제 좀 조금 생각을 해야 익숙해지는데, 됩니다. 장마리 에베이야르. 가치 투자는 옳다. 사실 가치 투자를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통과 시간은 따른다. 더 안 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겠다 걱정이 아이 되는데. 그럼요. 세상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가치 투자는 옳다.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진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